제가 77살이 되던 날 아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새벽부터 미역국을 끓였었지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참 쓸쓸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다려준 양복을 입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깔끔했지요.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요? 여보, 나 준식이네. 다녀올게. 아내 사진 앞에 인사를 했습니다. 마트에서 손주들 과자를 골랐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준식이네 아파트에 도착했지요. 멀리서부터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저 넓은 아파트를 사는데 재전 재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준식이가 좋은 집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흐뭇했지요. 여느 때처럼 아들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손주들 과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1분쯤 기다렸을까요? 누구세요? 준식이 아버지인데. 문이 살짝 열리고 며느리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버님, 지금 준식이 회사 갔고 아이들은 학원 갔어요. 그렇구나. 이거라도 받아. 애들 간식. 저희 애들 요즘 과자 안 먹어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사왔다고 하면. 아버님, 지금 바빠요. 나중에 오세요. 쿵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한 달 전부터 기다려온 날이었는데 제 생일인 걸 알고는 있었을까요? 아파트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무릎이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였지요.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 손에 든 풍선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손주들도 저렇게 풍선을 들고 뛰어다녔는데 1층 현관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더 이상 저희 가족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준식이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앉아있던 벤치가 흔들리는 것 같았지요. 누군가 괜찮냐고 물어봤던 것 같기도 합니다.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걸어본 길인데 처음 걸어보는 것처럼 낯설었지요. 봄날이라 꽃도 피고 날씨도 좋았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식이 문자만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들과 손잡고 걸어가는 아버지, 할아버지 어깨에 매달린 손자, 모두가 제가 잃어버린 것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장롱 맨 윗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앨범이 보였지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아내와 준식이가 보였습니다. 준식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이었지요. 아빠, 나 1등 할 거예요. 그때 준식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앨범을 넘길 때마다 추억이 흘러나왔습니다. 중학교 들어가서 반장 되었다고 좋아하던 모습, 고등학교 졸업식 날 울면서 안기던 모습, 대학 합격했다고 좋아서 팔딱팔딱 뛰던 모습, 군대 가던 날 뒤돌아서서 손 흔들던 모습, 제대하고 취업했다며 제일 비싼 한우를 사왔던 날, 결혼한다고 선보러 갈 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하던 날, 한 장 한 장이 보물 같았습니다. 그러다 앨범 마지막 장에서 멈췄습니다.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준식이가 퇴근하고 집에 왔었지요.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던 아들. 평생 우리랑 살아요. 어머니가 가시고 혼자 계시면 어떡해요. 그날 저는 서둘러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30년간 모은 돈을 모두 꺼냈지요. 아내와 함께 모은 돈이었습니다. 퇴직금도 보험금도 모두 보탰습니다. 준식아, 이 돈으로 너 집 사는데 보태. 그동안 고생했으니. 준식이는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제가 효도할게요. 그런데 그게 평생의 실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달라지기 시작한 며느리의 얼굴. 손주들이 점점 저를 피하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지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을 주면 사랑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제가 어리석었다는 걸.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말렸을 텐데.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창밖을 보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긴 하루였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 켜진 불빛이 외롭게 흔들렸지요. 그날 오후 오랜만에 들려온 준식이의 전화는 제 생일 문자를 보낸 지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가 왠지 조심스럽게 느껴졌지요. 아버지, 할 말이 있어서요. 아버지 살고 계신 임대 아파트 계약이 이번 달로 끝나잖아요. 더 이상 계약 연장이 어려울 것 같아요. 순간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은 준식이가 계약한 임대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방세는 준식이가 내주고 제가 공과금만 내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마저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버지 생활비도 부담되고 이제 독립하셨으면 해서요. 월세방이라도 알아보세요. 연락은 이제 하지 마시고요. 말끝을 흐리는 준식이의 목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연금으로는 월세를 내기도 빠듯할 텐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요. 장롱을 바라보니 30년 동안 모아온 앨범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사를 가려면 짐을 줄여야 했지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아내의 사진은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 남겨두었고 나머지는 천천히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제 군대 시절 사진들, 퇴직하던 날 동료들과 찍은 사진들까지. 한 장 한 장이 모두 소중한 추억이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버려야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금세 불러왔고 이제 과거의 절반을 버린 셈이었지요. 남은 앨범들을 다시 장롱에 넣고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롱 하나, 냉장고 하나. 평생을 살아온 제가 가진 게 고작 이것들 뿐이란 생각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동산에도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지요. 월세 30만 원대 방을 찾는다고 하니 반지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바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갈 곳이 있었습니다. 반지하로, 더 아래로,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사람들의 발목만 보이는 월세 20만 원짜리 반지하방. 이제 이곳이 제 집이 되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는 굽어서 천장이 더 낮게만 느껴졌습니다. 짐을 풀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지요. 장롱은 겨우 들어갔는데 냉장고가 문제였습니다. 이삿짐 센터 아저씨가 방 크기를 보더니 냉장고는 밖에 둬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중고로 작은 걸 사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그마저도 연금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고 창문을 열어도 환기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입자가 두고 간 낡은 소파가 구석에 놓여 있었는데 그나마 그게 다행이었지요. 앉을 자리라도 생겼으니까요. 짐을 정리하고 나니 해가 저물었고 방 안이 컴컴해졌습니다. 전구를 켜보니 누런 빛이 방을 채웠지요. 밥을 해 먹어야 하는데 그럴 힘도 없어서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들 집으로 돌아가나 봅니다. 저는 이미 집에 와 있는데 이곳이 정말 제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방 한 구석에서 지나가는 바퀴벌레를 보니 이제 이놈이 제 룸메이트가 된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와 함께 천장에서는 똑똑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 대야를 가져다 놓으면서 이런 게 이제 제 일상이 되는구나 싶었지요. 다시 소파에 앉아 눈을 감으니 아내의 얼굴과 준식이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주르륵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었으니까요. 이제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곳에서 살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생각을 하니 더욱 서러워졌습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잠을 이루기가 힘들었습니다. 반지하 방의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지요. 그날도 늦은 밤까지 잠이 오지 않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삶을 포기하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야옹 소리. 처음에는 착각인가 했는데 다시 한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보니 까만 눈동자를 가진 길고양이 한 마리가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길고양이한테 마음 쓸 여유가 어디 있나 싶었지요. 손을 휘휘 저어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고양이의 눈빛이 제게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똑같은 외로움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가족도 없이 이 밤거리를 떠돌고 있는 모습이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았지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혼자구나. 중얼거리듯 말했더니 고양이가 벌떡 일어나 창문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마치 제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말이지요. 창문을 열어보니 차가운 밤바람이 스쳐 들어왔습니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한 컵 따라 창가에 놓아두었습니다. 경계하듯 잠시 망설이던 고양이가 조심스레 다가와 우유를 핥기 시작했지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우유를 마시던 고양이가 문득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다시 우유를 마시기 시작했지요. 경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배고팠구나.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까만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지요. 우유를 다 마신 고양이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왠지 다시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지요. 그 후로 매일 밤 같은 시간이면 고양이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어느새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지요. 낮에는 마트에 가서 고양이 사료를 사왔습니다. 처음 사보는 물건이라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할아버지, 고양이 키우세요? 마트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찾아오는 길고양이한테 주려고요. 그러시구나. 이게 제일 인기 많은 거예요. 직원이 건네준 사료를 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연금으로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이상하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지요.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고양이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제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알아듣는지 창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검은 털에 하얀 발끝, 그리고 복실복실한 꼬리를 가진 고양이였습니다. 사료를 그릇에 담아 내어주었더니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모습이 꼭 복덩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때 문득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너를 복동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다시 사료를 먹기 시작했지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너는 복동이다. 복동이는 사료를 다 먹고 나서도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 앉아서 그루밍을 하더니 졸음이 오는지 눈을 개슴츠레 감았다 떴다 했지요. 저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복동이의 등을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움찔하더니 이내 편안한 듯 제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꾸르륵 꾸르륵 작은 울음소리를 내며 골골송을 부르기 시작했지요. 그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복동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속 외로움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매일 밤 복동이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지요. 연금으로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복동이를 위해 사료는 항상 넉넉히 사두었습니다.
가끔은 마트에서 간식도 사다 주었지요. 복동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저와 복동이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존재가 생겼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지요. 복동이와 함께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어 갔습니다. 제가 집 앞 평상에 앉아 있으면 어디선가 달려와서는 제 무릎 위에 쏙 올라오곤 했지요. 이제는 낮에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고양이 밥을 챙겨주시려 했지만 복동이는 경계하기만 했습니다. 할머니가 내어주신 생선도 먹지 않고 저만 쳐다보더군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상하네. 우리 동네 고양이들은 다 내 밥 잘 먹는데 복동이는 은수 씨만 따라다니네. 그러고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복동이는 제가 주는 밥만 먹었고 제 곁에서만 편안하게 잠들었지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말입니다. 밤이 되면 창가에 앉아 복동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오늘 동네 슈퍼에서 있었던 일, 마트 아주머니와 나눈 대화, 그리고 가끔은 준식이가 어렸을 때 이야기도 해주었지요. 복동아, 준식이가 3살 때였나? 동네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가 떨어진 적이 있었어. 그때 얼마나 놀랐던지. 업고 병원에 뛰어갔었지. 복동이는 마치 다 알아듣기라도 하는 것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곤 했습니다. 가끔은 제 무릎을 앞발로 톡톡 치면서 울기도 했지요. 그럴 때면 마치 할아버지, 더 들려주세요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말씀도 잘 안 하시고 무서웠는데 나도 준식이한테 그랬나 봐. 이제야 깨닫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복동이는 제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부드럽게 볼을 비벼왔습니다. 그 온기가 참 따뜻했지요. 눈물이 날 것 같을 때면 복동이가 먼저 알아차리고 제 무릎에 앉아 골골거렸습니다. 밤이 깊어도 복동이는 쉽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들 때까지 곁을 지키다가 새벽녘에 살그머니 떠나곤 했지요. 하지만 아침이면 어김없이 창가에서 야옹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동이가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제 생활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첫 번째로 하는 일은 마당을 쓰는 것이었지요. 복동이가 오기 전에는 그저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었는데 이제는 아침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나면 복동이의 밥그릇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먹다 남은 사료도 새 것으로 갈아주고 물도 새로 채워주었지요. 그러고 나면 어김없이 복동이가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아침부터 부지런하시네요. 옆집 할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네, 복동이가 오면 밥 달라고 야옹거리니까요. 요새 할아버지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고양이랑 더 행복해 보이세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복동이를 만나기 전에는 이웃들과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게 되었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동네 다른 길고양이들도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복동이가 경계하는 듯 했지만 이내 적응했지요. 제가 다른 고양이들 밥도 챙겨주는 걸 보더니 마치 자기가 주인집 고양이라도 된 것처럼 당당하게 굴더군요. 저 녀석 봐. 내가 여기 주인이라고 의시되는 것 좀 봐. 혼잣말로 중얼거리다 보면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3마리, 4마리씩 고양이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여전히 특별했지요. 다른 고양이들이 오면 살짝 멀어졌다가 그들이 가고 나면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새 삶의 활기가 돋아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졌고 하루 종일 할 일이 생겼지요. 마트에 가서 사료를 사오고 고양이들 밥그릇을 닦고 마당도 쓸고 동네 사람들도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쓸쓸한 독거노인이 아닌
고양이 할아버지로 불러줬어요. 가끔은 동네 아이들도 고양이들 구경하러 왔다가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갔습니다. 해가 저물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복동이가 찾아와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니까요. 때로는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저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지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복동이 밥그릇을 깨끗이 닦아 놓았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기분 좋게 비치던 날이었지요. 하지만 평소 같으면 벌써 와 있어야 할 복동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늦잠을 잤나 보다 했습니다. 아침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복동이가 오지 않자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지요. 점심때가 되어도 복동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복동아, 복동아. 동네를 한 바퀴 돌며 복동이를 불러보았습니다. 다른 길고양이들만 보일 뿐 복동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복동이가 늘 앉아있던 담장 위도 좋아하던 나무 그늘 아래도 살펴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밤이 되면 분명 창가로 찾아올 거라 생각했지만 그날 밤에도 복동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뭐 잘못했나?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복동이가 아침을 먹고 가면서 평소보다 오래 저를 쳐다보더니 몇 번이나 돌아보며 갔던 게 생각났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창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가 복동이의 울음소리처럼 들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도 서둘러 마당을 쓸 이유가 없었고 밥그릇을 닦을 필요도 없었어요. 다른 길고양이들은 여전히 찾아왔지만 그 고양이들을 볼 때마다 더욱 복동이가 그리워졌습니다. 밥을 주면서도 자꾸 복동이를 찾는 제 모습을 발견했지요. 혹시 복동이 못 보셨어요? 동네 어르신들께 물어보았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창가에 불을 켜놓고 복동이를 기다렸지만 익숙한 야옹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요. 이틀째 되는 날부터는 동네를 더 멀리까지 돌아다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해가 저물 때까지 찾아다녔어요. 다리가 아파도 허리가 굽어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골목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평소에는 가보지 않던 곳까지 다 가보았지요. 주차장 및 공사장 구석, 심지어 쓰레기장까지도 찾아보았습니다. 복동아, 어디 있니? 복동아. 목이 쉬도록 불러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도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저 복동이만 찾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찾아다녔어요. 옷이 흠뻑 젖고 신발도 젖어 들어갔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우산이라도 쓰세요. 이웃집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이러다 복동이가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비에 젖은 골목을 지나다가 검은 고양이만 보이면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면 복동이가 아니었지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이면 이불 속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아들이 등을 돌리고 이제 복동이마저 저를 떠난 걸까요? 베개가 눈물로 젖어들었지만 닦을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동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꿈에서도 복동이를 찾아다녔지요. 꿈에서는 복동이를 만나는데 깨고 나면 더욱 서러웠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이제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허리가 굽어서 똑바로 걷기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복동아, 제발 어디 있니? 한밤중에도 창문을 열어두고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복동이의 울음소리가 들릴까봐, 발자국 소리라도 들을까봐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들리는 것은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복동이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게 복동이는 단순한 길고양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마지막 가족이었고 유일한 친구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비가 내리다가 겨우 그친 참이었어요. 다리는 아팠지만 그래도 또 복동이를 찾으러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웃집 김씨 할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시는 게 보였습니다. 은수 씨, 은수 씨. 급하게 부르시는 목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방금 큰 길 건너 동물병원 건물 로비에서 복동이 본 것 같아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요? 검은 털에 하얀 발끝, 꼬리도 곡실복실한 게 똑같이 생겼어요. 병원에 갔다가 봤는데 다리를 절뚝거리더라고요. 할머니의 말씀을 듣자마자 지팡이를 짚고 나섰습니다. 다리가 아파도 허리가 굽어도 뛰다시피 걸었지요. 큰 길을 건너는 동안 신호등이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 번에 건널 수 있는 거리인데 이상하게 그날은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지요. 동물병원 건물이 보이자 마음이 더욱 급해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었나요? 검은 고양이만 보면 달려갔다가 복동이가 아니란 걸 알고 돌아서던 순간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제가 늘 이야기하던 복동이의 특징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으니까요. 동물병원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멀리서 검은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로비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검은 고양이. 하얀 발끝, 복실복실한 꼬리. 틀림없었습니다. 복동이었습니다. 복동아, 떨리는 목소리로 불러보았습니다. 그러자 고개를 돌린 복동이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쪽 뒷다리를 절뚝거리며 일어섰지요. 애처로운 울음소리와 함께 복동이가 절뚝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2팔을 벌렸습니다. 복동이는 절뚝거리면서도 최대한 빨리 제게로 달려왔습니다. 품에 안기자마자 복동이가 제 얼굴에 얼굴을 비비며 계속 울었습니다. 이놈아, 어디 갔다 온 거야?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복동이의 털이 제 눈물로 젖어들었지요. 복동이도 계속 울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아팠어요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복동이의 심장 소리가 제 가슴에 전해져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복동이의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뒷다리를 절뚝거리는 것만 빼면요. 많이 아팠지. 복동이는 제 무릎에 얼굴을 비비며 계속 그르렁거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춥고 배고팠을까? 생각하니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 할아버지가 있잖아.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이 고양이를 아세요? 뒤돌아보니 흰 가운을 입은 여자분이 서 계셨습니다. 네. 제가 돌보던 고양이에요. 일주일째 찾고 있었어요. 그러시구나. 며칠 전부터 우리 병원 로비에서 보였는데 다른 고양이들은 다 도망가는데 이 녀석만 여기 있더라고요. 많이 아픈가요? 다리를 좀 다친 것 같아요.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복동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연금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그런 걱정이 든 순간 복동이가 제 품 안에서 더욱 파고들었습니다. 이대로 보낼 순 없었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원장님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동이를 진료대에 올려놓고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끙끙거리며 괴로워하는 복동이를 보는 게 안쓰러웠지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네요. 아마 차에 치일 뻔한 걸 피하다가 다친 것 같아요. 박서연 원장님은 말씀하시면서도 제가 복동이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을 유심히 보고 계셨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며칠 동안 저 고양이한테 다가가려고 했는데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하더니 원장님의 말씀처럼 복동이는 치료를 받으면서도 제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복동이 만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복동이를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반지하에서 혼자 살게 된 이야기, 매일 밤 찾아오던 복동이 이야기, 그리고 일주일간 찾아 헤맸던 이야기까지. 마지막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이놈이 있어서 제가 살았는데 이야기를 들으시던 원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지금 어디 사세요? 월세 사는 반지하인데 그러시구나. 원장님은 잠시 무언가 생각하시더니 결심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제가 이 건물 주인이에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이 5층짜리 건물이 박 원장님 건물이었다는 걸. 우리 건물 경비를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5층에 숙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복동이와 함께 사실 수 있어요. 너무 뜻밖의 제안이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월급도 드리고 반값도 따로 받지 않을 테니까요. 복동이도 이제 제가 정기적으로 검진해 드릴게요. 저 같은 늙은이가 그런 중요한 일을 할아버지, 오히려 제가 간절해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동물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을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원장님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복동이도 이제 여기가 익숙해졌을 것 같은데 할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원장님 말씀을 알아들은 듯 복동이가 제 손을 살며시 하차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이 마련해준 집은 제가 살던 반지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좋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하늘이 보이고 햇살이 가득 들어왔지요. 복동이는 창가에 앉아 새들을 구경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장롱 하나와 몇 가지 옷가지 뿐이었지만 박 원장님이 새 침대와 이불을 사주셨습니다. 작은 냉장고도 들여놓아 주셨지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집다운 집을 갖게 된 것 같았습니다. 건물 경비 일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건물 주변을 청소하고 우편물을 분류하고 밤에는 건물 안전을 점검하는 일이었지요. 평생 해온 일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복동이는 제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습니다. 아침에 건물 청소를 할 때면 곁에서 졸졸 따라다니다가 가끔은 제가 쓰는 빗자루를 장난감처럼 덮치곤 했지요. 복동아, 방해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해도 복동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발치를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절로 웃음이 났지요. 밤에 건물을 순찰할 때면 복동이는 마치 경비견처럼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어두운 구석구석을 살피고 다니더니 이상이 없으면 저를 올려다보며 야옹하고 울었지요. 마치 할아버지, 여긴 이상 없어요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을 잘 때면 제 베개맡에 다리를 틀고 누웠습니다. 혹시나 제가 또 사라질까봐 그러는 걸까요?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면 깨어나서 따라오곤 했지요. 건물에 드나드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일이 즐거워졌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 인사를 건네면 다들 밝게 웃으며 답해 주셨지요. 복동이도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특히 동물병원에 진료받으러 오는 강아지들과도 잘 지냈지요. 처음에는 경계하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로비에서 강아지들과 놀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버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동물병원 직원들이 저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점차 그 호칭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할아버지 덕분에 건물이 더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차갑고 딱딱한 건물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우리 집 같아요. 상가 사장님들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끔은 직접 만든 반찬을 갖다 주시는 분들도 있었지요. 명절에는 떡도 나눠주시고 김장철에는 김치도 담가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가 기다려졌고 밤이면 감사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지요. 복동이와 함께 이 따뜻한 곳에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건물 앞에서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식이었습니다. 1년 만에 찾아온 아들의 모습은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준식이가 제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이 좋아 보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준식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죄송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담담했습니다. 이제 와서 뭐 하러 왔니? 아버지가 이제 여기서 사신다고 해서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그때 복동이가 제 발치에 와서 몸을 비벼댔습니다. 이게 내 새 가족이야. 복동이라고. 복동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준씨가 이제 나는 내 가족이 생겼다. 너희에게 미안한 것도 기대하는 것도 없구나.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으로 돌아오시면 됐다. 난 여기가 좋아.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동물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아. 복동이를 안은 채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준식이가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 80살이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지요. 아침이면 여전히 일찍 일어나 건물 주변을 청소합니다. 계절마다 다른 꽃을 심어 화단을 가꾸고 입주자들의 택배도 정리합니다. 입주자들은 저를 건물의 산증인이라 부릅니다. 건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젊은 직원들이 고민이 있다며 찾아오면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곤 합니다. 아버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럴 때면 괜히 뿌듯해집니다. 복동이는 여전히 제 곁을 지킵니다. 나이가 들어 느려진 걸음이지만 여전히 제 무릎에서 잠들기를 좋아합니다. 저녁이면 옥상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저녁을 해먹습니다. 복동이는 제가 밥을 먹을 때까지 옆에서 기다리다가 식사가 끝나면 무릎 위로 올라옵니다. 복동아, 우리 참 좋지. 복동이는 그럴 때마다 제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대답합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행복이란 거창한 게 아니었다는 걸. 그저 이렇게 평화로운 하루하루가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란 걸. 건물 1층 로비에는 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복동이가 강아지들과 놀아주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미소 짓고 제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며 인사를 건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할아버지랑 복동이 덕분에 이 건물이 참 따뜻해요. 아침에 출근할 때 할아버지 얼굴 보면 하루가 즐거워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 한켠이 따뜻해집니다. 저녁이 되면 복동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지요. 그럴 때면 생각합니다. 인생은 참 묘한 것이라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 반지하에서 모든 걸 포기하려 했던 그때. 제게 찾아온 작은 생명이 이렇게 큰 선물이 될 줄은 몰랐다고. 복동이는 제 품에 안겨 잠을 청합니다. 작은 숨소리가 귓가에 들리고 따뜻한 온기가 가슴에 전해지지요.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날, 복동이와 나는 옥상 텃밭에 앉아 새싹이 돋아나는 걸 바라봅니다. 한때는 끊어진 줄 알았던 인연의 끈이 이제는 더 단단하게 이어져 꽃처럼 피어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의 따스한 미소도, 건물 청소부의 반가운 인사도, 택배 기사님의 정겨운 목소리도 모두가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연은 끊어졌어도 마음으로 맺어진 이 인연들이 더 진실된 가족이 되어 주었지요. 복동이는 내 무릎에서 잠이 들고
나는 그런 복동이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지막 가족이 되어 끝없는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저녁 노을이 물들 때면 나는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내게 새로운 시작을 준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작은 천사에게. 제 이름은 김복자입니다. 올해 67살이 되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지요. 남편과 사별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고들 하지만 저에게는 그 5년이 50년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핸드폰을 확인하는 겁니다. 혹시 아들 용수에게서 연락이 왔나 싶어서요. 하지만 대부분 실망스러운 결과뿐이죠. 오늘도 어김없이 빈 화면만 저를 반깁니다. 아들아, 엄마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지만 대답이 올 리 없죠. 용수는 지금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몇 년 전에 내려갔어요. 처음엔 자주 연락도 하고 가끔 올라오기도 했는데 요즘은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TV를 켭니다. 뉴스에서는 요즘 젊은이들이 부모님을 얼마나 잘 모시는지 효도하는 사연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옵니다. 우리 용수는 언제쯤 저렇게 될까?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나니 십시가 다 되어갑니다. 오늘은 경로당에 가기로 한 날이에요.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살짝 고치고 집을 나섭니다. 경로당으로 가는 길, 골목길에 핀 개나리가 눈에 띕니다. 노란 꽃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참 예쁘네요. 문득 용수가 어렸을 때 들판에서 뛰어놀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얼마나 활기찼었는지 지금은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아쉽습니다. 경로당에 도착하니 벌써 몇 분이 와 계시네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복자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박순자 씨가 반갑게 물어봅니다. 순자 씨는 제 또래인데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냥 그렇지 뭐. 날마다 똑같아. 제 대답에 순자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도 용수가 가끔 연락하고 그러지 않니?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거짓말을 하자니 입이 떨어지지 않고 사실대로 말하자니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럼 바쁘니까 가끔. 얼버무리듯 대답하자 순자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연민이 느껴져 더 마음이 아픕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손주 자랑으로 넘어갑니다. 다들 손자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거리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우리 손주가 말이야. 이번에 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을 했다더라. 그래? 우리 손녀는 이번에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어.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듣기만 합니다. 제 손주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손주 얼굴도 제대로 본 적 없는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자 다들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도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쓸쓸한 기운이 절 반깁니다. 텅 빈 집 안을 둘러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문득 용수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용수의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가슴을 조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차가운 기계음에 전화를 끊습니다. 또다시 실망감이 밀려옵니다. 바쁜가 싶어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릅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냅니다. 아니야,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어. 분명 바빠서 그런 거야. 저녁이 되어 TV를 보며 식사를 합니다. 뉴스에서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전하지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용수 생각뿐이에요.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경로당에서 들은 이야기들, 용수에게 걸었던 전화, 그리고 저의 외로움. 눈을 감으면 용수의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얼마나 엄마를 좋아했었는지. 지금은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용수야, 엄마는 너가 보고 싶구나. 중얼거리며 잠이 듭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지, 용수에게서 연락이 올지, 그런 생각을 하며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역시나 아무런 연락도 없네요.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오늘은 용수의 생일입니다. 제 아들의 생일인데 축하 인사 한마디 건넬 수 없다니 참 서글픕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요. 아들을 위해 무언가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부엌으로 향합니다. 우리 용수가 제일 좋아하는 미역국이지. 미역을 불리고 고기를 손질합니다. 용수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미역국이에요. 매년 생일마다 꼭 해주던 음식이죠. 하지만 이제는 함께 먹을 수 없네요. 국을 끓이면서 지난 날들이 떠오릅니다. 용수의 첫 생일, 학교 입학할 때, 대학 합격했을 때. 그때마다 항상 미역국을 끓여주었지요. 용수는 언제나 행복한 표정으로 먹었답니다. 엄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미역국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미역국을 다 끓이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끓였는데 용수에게 먹일 수가 없다니.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습니다. 괜찮아. 내가 먹으면 되지. 식탁에 앉아 혼자 미역국을 먹습니다. 맛있게 끓였는데 왜 이렇게 쓴맛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제 마음이 쓰기 때문일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나니 용수에게 선물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옷장을 열어 정성스럽게 준비해둔 선물을 꺼냅니다. 용수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넥타이예요. 몇 달 동안 용돈을 모아 샀답니다. 선물 상자를 열어 넥타이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예쁜 파란색 넥타이가 반짝입니다. 용수가 회사에서 매면 참 멋있을 것 같아요. 편지도 씁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편지지에 글씨를 적어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아들 용수에게 생일 축하한다. 우리 아들이 벌써 40이 되었구나.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갔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회사 일도 잘 되고 가정도 화목하길 바라마. 넥타이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로 골랐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가끔은 엄마에게 연락 좀 해주렴. 엄마는 항상 내 소식을 기다리고 있단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편지를 쓰고 나니 눈물이 글썽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지. 하지만 이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요. 선물과 편지를 예쁘게 포장합니다. 그리고 우체국으로 향합니다. 우체국 직원에게 부탁드립니다. 이거 부산으로 가는 건데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걱정 마세요. 내일이면 도착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아들에게 내 마음을 전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그 기분도 잠시, 며칠이 지나도 용수에게서 연락이 없습니다. 선물은 잘 받았는지, 편지는 읽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바빠서 그럴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기다림의 나날을 보냅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일주일이 지나도 용수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혹시나 밤사이에 문자라도 왔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항상 실망만 가득합니다. 아들아, 엄마 마음 알지? 한 통화만이라도. 중얼거리며 한숨을 내쉽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어느 날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용수의 동창인 민수를 만난 거예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민수예요. 기억하시나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대답합니다. 아이고, 민수구나. 그럼 기억하지. 용수랑 친하게 지냈잖아. 민수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용수 소식 들으셨어요? 이번에 회사에서 큰 승진했다던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승진이라니. 그것도 큰 승진이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용수가 승진했구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추려 애쓰며 대답합니다. 민수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말을 돌립니다. 아,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어머님께 죄송합니다. 민수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왜 이리 멀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고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용수야, 너가 그렇게 큰일이 있었는데 엄마한테는 왜 말도 안 해주니? 서러움과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아들의 기쁜 소식을 남의 입을 통해 듣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용수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던 모습. 중학교 때 친구들과 다투고 울면서 집에 왔을 때 달래주던 일. 고등학교 졸업식 날 자랑스럽게 상장을 들고 오던 모습.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던 순간. 그 모든 순간마다 저는 용수 곁에 있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함께였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멀어져 버렸네요. 다음 날 아침 결심을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어요. 직접 용수를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용수야, 엄마가 갈게. 얼굴 좀 보자. 버스터미널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에요. 아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뜹니다. 버스표를 끊으며 용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역시나 받지 않네요. 음성 메시지를 남깁니다. 용수야, 엄마야. 내가 너 보러 부산에 갈게. 기다리고 있어. 버스에 오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번엔 꼭 만나야 해. 용수야, 엄마 좀 반겨줘.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아들과의 재회를 상상합니다. 5시간의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 말이에요.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흘러 제가 나이 들고 용수는 어른이 되었네요. 옆자리 승객이 주무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가방 안에 정성스레 준비한 반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설렙니다.
용수야, 너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이랑 장조림 만들었어. 맛있게 먹어주겠지? 중얼거리며 미소 짓습니다. 용수가 어렸을 때 제가 만든 반찬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멸치볶음은 항상 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만든다고 했었죠. 버스가 휴게소에 들릅니다. 잠시 내려 화장실도 다녀오고 다리도 펴봅니다. 매점에서 용수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사봅니다. 어릴 때부터 초콜릿을 참 좋아했거든요. 다시 버스에 오르니 어느새 절반쯤 왔나 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낯설어집니다. 부산으로 가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가물가물하네요. 문득 용수의 결혼식 날이 떠오릅니다. 그때가 마지막으로 부산에 간 날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장가를 가고 며느리를 맞이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저희 잘 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날 용수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며느리도 공손하게 인사를 했었죠.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부산에 다다릅니다. 버스에서 내리니 낯선 공기가 느껴집니다. 한숨 깊게 들이마시고 용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또다시 음성사서함입니다. 실망감이 밀려오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습니다. 괜찮아. 집으로 가면 되지. 택시를 타고 용수의 아파트로 향합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 어떤 모습일까요? 많이 변했을까요?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택시 기사님께 인사를 하고 내립니다. 큰 아파트 단지를 보니 용수가 꽤 잘 살고 있나 봅니다. 새삼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용수의 집이 있는 층으로 올라갑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초인종을 누릅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립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보입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봅니다. 분명 놀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래, 오랜만이구나. 용수는 집에 있니?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마지못해 저를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네,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이 보입니다. 용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네요. 용수야, 엄마 왔다. 제 목소리에 안방에서 부스스한 모습으로 용수가 나옵니다. 엄마, 웬일이세요? 용수의 표정이 놀란 듯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용수에게 다가가 안깁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보고 싶었다. 용수는 어색하게 저를 받아줍니다. 분명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저 아들을 보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엄마,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연락이라도 하시지. 용수의 말에 가슴이 아파옵니다. 하지만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깜짝 선물이지. 엄마가 반찬도 만들어 왔어. 너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이랑 장조림. 가방에서 반찬통을 꺼내 내밉니다. 용수는 어색한 표정으로 받아듭니다.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어색하게 서 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도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습니다. 대답은 짧고 냉담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그래, 다들 잘 지내서 다행이구나. 엄마가 왔으니까 오늘 저녁은 내가 차려볼게. 용수 좋아하는 미역국도 끓여줄까? 용수와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용수가 입을 엽니다. 엄마, 저희 오늘 약속이 있어서.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곧바로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애써 모른 척 합니다. 그래. 그럼 내일은 어때? 엄마가 며칠 있다 갈 거야. 이번엔 며느리가 나섭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번 주에 좀 바빠서요. 말끝을 흐리는 며느리를 보며 가슴이 아파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래, 알겠다. 그럼 엄마는 그냥 옆에 있을게. 너희 신경 쓰지 말고 평소대로 지내. 용수와 며느리는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봅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용수와 며느리, 그리고 제 손주. 저는 그 사진 속에 없네요. 손주는 학교 갔니? 네, 학원 갔어요. 짧은 대답뿐입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고 무거운 침묵만이 흐릅니다. 저는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싶어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용수야, 회사는 어떠니? 잘 다니고 있지? 용수는 피곤한 듯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네, 뭐 그럭저럭요. 그럭저럭이라니. 내가 듣기로는 너 큰 승진을 했다던데. 이 말에 용수와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용수가 놀란 듯이 물어봅니다. 엄마,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아이고, 세상이 좁다고 민수를 마트에서 만났지 뭐니. 그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 용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아, 네, 얼마 전에 승진했어요. 별거 아닌데. 가슴이 찡해집니다. 내 아들의 승진 소식을, 그것도 큰 승진 소식을 남의 입을 통해 듣다니. 하지만 저는 계속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별거 아니라니. 엄마는 너가 자랑스럽구나. 축하한다, 우리 아들. 용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며느리는 계속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기만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녁이 다가옵니다. 용수와 며느리는 계속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저를 피하는 듯 합니다. 제가 가져온 반찬은 아직도 식탁 한 구석에 그대로 놓여 있네요. 용수야, 저녁 먹어야지. 엄마가 반찬 싸온 거 좀 꺼내볼까? 제 말에 며느리가 급히 나섭니다. 아, 어머니, 제가 이미 저녁 준비해놨어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가 차려놓은 음식들을 가져옵니다. 제가 가져온 반찬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엄마가 가져온 반찬도 좀 꺼내볼까? 용수 좋아하는 멸치볶음도 있는데. 용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 엄마. 우리 입맛이 좀 바뀌어서 그냥 이걸로 먹죠. 가슴이 찡해집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을, 그것도 용수가 가장 좋아하던 반찬을 이렇게 거절하다니. 하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래, 알겠다. 다음에 먹지 뭐. 식사 시간 내내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용수와 며느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최소한의 대화만 나눕니다. 저는 계속해서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픕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며느리가 저를 말립니다. 어머니,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아이고, 내가 해야지. 너희는 쉬어. 하지만 며느리는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결국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용수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합니다. 엄마, 저희 집이 좀 좁아서 모실 방이 따로 없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아들 집에 와서 잠잘 곳이 없다니. 그래서 저기 소파에서 주무시면 어떨까요? 용수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알겠다. 소파에서 자면 되지 뭐. 용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불과 베개를 가져다 줍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엄마 편히 주무세요. 용수의 마지막 인사를 듣고 저는 소파에 누웁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새깁니다. 가슴 한구석이 계속 아파옵니다. 용수야, 엄마한테 이럴 수 있니?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습니다. 용수와 며느리가 들을까봐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웁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어쩌다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새벽녘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용수와 며느리의 방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어머니가 언제 가실까요? 우리 생활에 방해될 것 같아요. 글쎄, 나도 모르겠어. 어머니가 오시니까 우리 돈 쓸 일 맞는 것 같아. 다음에 오지 못하게 할 방법 없을까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내 귀를 의심하고 싶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릅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소파로 돌아와 누웠지만 잠은 더욱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이대로 있어야 할지 아니면 돌아가야 할지. 아침이 밝아옵니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조용히 짐을 챙기고 편지를 씁니다. 용수야, 엄마는 간다. 너희 생활에 방해되기 싫구나. 건강하게 잘 지내라. 사랑한다, 우리 아들. 편지를 식탁 위에 놓고 소리 없이 집을 나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맑은 하늘이 제 마음과는 달리 밝게 빛나고 있네요. 용수야, 엄마는 널 사랑한다. 항상 사랑할 거야. 중얼거리며 버스에 오릅니다. 창밖으로 용수의 아파트가 점점 멀어집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습니다. 긴 여정이 다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번엔 설렘 대신 슬픔을 안고 가네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 저는 계속해서 용수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되새깁니다. 그 차가운 눈빛들, 냉담한 태도, 그리고 새벽에 들었던 대화. 모든 것이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제 마음처럼 흐릿하게 보입니다. 서울에 도착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텅 빈 집이 저를 반깁니다. 예전에는 이 고요함이 싫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부엌으로 갑니다. 용순의 집에 가져갔던 반찬통들이 그대로 있네요. 하나도 열어보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반찬통을 정리하면서 자문자답을 합니다. 혹시 제가 너무 참견을 했나요? 아니면 갑자기 찾아가서 놀라게 한 것이 문제였을까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 갔을 때 박순자 씨가 제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며 물어봅니다. 복자야,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무슨 일 있니?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애써 참고 대답합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순자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립니다. 저는 순자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용수를 보러 갔던 일, 그곳에서 겪었던 냉대, 그리고 들었던 대화까지.
순자 씨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한참을 말없이 제 등을 쓰다듬어 줍니다. 복자야,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지만 너무 상처받지 마. 요즘 세상이 다 그렇다더라. 자식들은 자기 삶이 바빠서 부모님을 돌볼 여유가 없다더라. 그래도 너 아들이 너를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닐 거야. 순자 씨의 위로에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아픕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이럴 수가 있나. 순자 씨는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어. 우리 때와는 달라. 하지만 복자야, 너도 이제 너의 삶을 살아야 해. 자식 때문에 너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 그 말을 듣고 문득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동안 저는 용수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 삶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합니다.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합니다. 먼저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채화 강좌에 등록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지만 늘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미뤄왔거든요. 첫 수업날 떨리는 마음으로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붓을 잡고 색을 칠하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김 복자님, 처음 하시는 거 맞나요? 감각이 있으세요. 강사 선생님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집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이에요. 수채화 수업 외에도 걷기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동네 사람들과 함께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체력이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복자님, 요즘 얼굴색이 좋아지셨어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걷기 모임의 이웃이 물어봅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요즘 제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게 좋은 일인가 봐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갑니다. 물론 가끔은 용수 생각에 가슴이 아플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수채화 작품을 들고 집에 돌아오던 길에 문득 용수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여전히 받지 않네요. 하지만 이제는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용수야, 엄마야. 잘 지내지? 엄마는 요즘 수채화를 배우고 있어. 너가 어렸을 때 그렸던 그림들 기억나니? 그때처럼 엄마가 다시 그림을 그리고 있단다. 언제 시간 되면 보러 와. 사랑해, 아들아.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전화를 끊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마음이 편안합니다. 집에 도착해서 그동안 그린 그림들을 벽에 걸어봅니다. 서툴지만 정성 들여 그린 꽃, 나무, 풍경들. 그 그림들을 보고 있으니 제 인생도 이렇게 아름답게 물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깁니다. 이제 시작이야, 복자.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용수를 기다리는 엄마가 아닌 자신의 삶을 사는 김복자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갑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합니다.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예전에는 못 봤던 것들이 보입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들, 나뭇잎에 맺힌 이슬, 새들의 노랫소리. 참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중얼거리며 걷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을 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문득 전화벨이 울립니다. 핸드폰을 보니 낯선 번호네요. 살짝 긴장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어린아이의 목소리입니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이 목소리는 민선이? 네, 할머니. 저 민서예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용수의 딸, 제 손녀 민서의 목소리입니다. 할머니도 민서가 보고 싶어. 많이 컸니? 네, 할머니. 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할머니, 언제 우리 집에 와요? 보고 싶어요. 민서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용수와 며느리 생각에 망설여집니다. 그래, 할머니도 민서 보고 싶어. 하지만 아빠, 엄마한테 물어봐야 해. 제가 아빠한테 부탁할게요. 할머니, 꼭 오세요. 약속해요. 민서의 간곡한 부탁에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할머니가 갈게. 약속할게. 전화를 끊고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복잡한 감정이 몰려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납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햇살이 밝게 비춥니다. 새로운 시작이구나. 중얼거리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용수와의 관계, 민서와의 만남, 그리고 제 자신과의 화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수채화 물감을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밝고 화사한 색으로 가득한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마치 제 앞으로의 인생처럼 말이에요. 민서와의 통화 이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한편으로는 손녀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설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용수와 며느리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합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다 용기를 내어 용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용수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용수야, 엄마야. 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용수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경계심이 느껴집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갑니다. 용수야, 며칠 전에 민서가 전화했더라.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용수가 말합니다. 아, 그랬군요. 민서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한번 가봐도 될까? 또다시 침묵이 흐릅니다. 이윽고 용수가 말합니다. 알겠어요. 주말에 와보세요. 토요일 어때요? 그래, 고마워. 토요일에 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기대와 불안이 교차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질 거예요.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민서를 위해 꼭 잘 해내고 싶습니다. 토요일이 되어 다시 부산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가방 안에 반찬 대신 민서를 위한 선물을 넣었어요. 제가 그린 수채화 그림과 함께 작은 인형을 준비했습니다. 용수의 아파트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이 열리고 민서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옵니다. 할머니, 민서를 껴안으며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민서 많이 컸구나. 용수와 며느리가 뒤에 서 있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식탁에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합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민서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줍니다.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그림이네요. 우와, 우리 민서가 그림을 참 잘 그리는구나. 민서의 그림을 칭찬하는 동안 용수와 며느리는 멀찌감치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불편함이 역력합니다. 저기 어머니, 며느리가 조심스레 입을 엽니다. 저희가 좀 바빠서요. 어머니께서 오실 줄 몰라서 약속을 잡아놨거든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제가 온다는 걸 알면서 약속을 잡았다고요? 아, 그래. 네, 죄송해요. 저희가 먼저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용수가 나섭니다. 엄마, 우리가 나갔다 올 동안 민서랑 있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녁 때 돌아올게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애써 참고 대답합니다. 그래, 알았어. 민서랑 잘 놀고 있을게. 용수와 며느리는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 안에 저와 민서만 남습니다. 할머니, 우리 뭐하고 놀까요? 민서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 할머니가 민서한테 그림 그리는 걸 가르쳐 줄까?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용수와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민서의 배고픈 기색을 보고 저녁을 챙겨주기로 합니다. 민서야, 뭐 먹고 싶니? 라면 먹고 싶어요, 할머니. 냉장고를 열어보니 신선한 재료들이 가득합니다. 라면 대신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라 망설여집니다. 결국 라면을 끓여 민서와 함께 먹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현관문 소리가 들립니다. 다녀왔습니다. 용수와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다 되어 갑니다. 어머니, 민서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의 말에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아. 민서랑 재미있게 놀았어. 할머니, 다음에 또 와요. 민서가 저를 꼭 안아줍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래, 할머니가 또 올게. 집을 나서려는데 용수가 말합니다. 엄마, 이제 늦었는데 어떻게 가실 거예요?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순간 지난번 일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먼저 거절합니다. 아니야, 엄마는 집에 가볼게. 다음에 또 올게. 집을 나서는 제 뒷모습을 보며 용수와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지난번과는 다른 느낌입니다. 서글픔 대신 묘한 해방감이 듭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제 앞날을 밝혀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나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중얼거리며 눈을 감습니다. 긴 하루였지만 많은 것을 깨달은 하루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쓸 시간인 것 같아요.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 저는 오늘 하루를 되새깁니다. 민서와의 즐거운 시간, 그리고 용수와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복잡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집에 도착하니 자정이 넘었습니다. 피곤함에 지쳐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오늘의 일들이 맴돕니다. 왜 저렇게 변한 걸까? 한숨을 내쉬며 천장을 바라봅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저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용수에게 매달리지 않기로요.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생각합니다. 오늘은 뭘 하면 좋을까? 수채화를 그릴까 아니면 새로 배우기 시작한 요가를 연습해 볼까? 그때 문득 전화벨이 울립니다. 보니 경로당 친구 순자 씨네요. 여보세요, 순자야. 복자야, 오늘 시간 되니? 우리 봉사활동 한번 가보자. 요양원에 가서 할머니들 머리 손질해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는 거야. 순간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이내 대답합니다. 그래, 좋아. 몇 시에 만날까? 10시에 경로당 앞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봅니다. 아직 시간이 있네요. 서둘러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섭니다. 요양원에 도착해 보니
많은 할머니들이 계시더군요. 대부분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할머니들의 머리를 빗겨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할머니,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릴까요? 한 할머니께 여쭤보니 환하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옛날 배웠던 가요 한 곡을 부르니 주변의 다른 할머니들도 함께 따라 부르십니다. 시간이 흘러 봉사활동이 끝나갈 무렵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말씀하십니다. 고마워요. 딸내미 같아서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또 와주세요.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제가 위로받으러 왔다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오늘 하루 참 보람찼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다 문득 용수 생각이 납니다.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이다 그만둡니다. 대신 민서에게 편지를 써봅니다. 사랑하는 민서야, 할머니야. 지난번에 만나서 참 좋았어. 할머니가 그린 그림을 보내줄게. 민서도 그림 그리는 거 열심히 해. 다음에 만나면 또 같이 그림 그리자. 사랑한다, 우리 손녀. 편지와 함께 제가 그린 수채화 그림을 봉투에 넣습니다. 내일 우체국에 가서 붙이기로 해요. 잠자리에 들며 오늘 하루를 되새깁니다. 봉사활동에서 만난 할머니들, 순자와의 대화, 민서에게 쓴 편지. 문득 깨달음을 얻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찾아오는 거였어. 눈을 감으며 생각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까? 기대감을 안고 잠이 듭니다. 몇 주가 지나고 저는 점점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갑니다. 봉사활동은 이제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수채화 실력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요. 어느 날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제 핸드폰이 울립니다. 보니 용순의 집 번호예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민서의 목소리입니다. 민서야, 그래. 할머니야. 무슨 일이니? 할머니, 제가 다음 주에 학예회가 있어요. 할머니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됩니다. 용수와 며느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우리 민서가 학예회를 한다고? 정말 보고 싶구나. 하지만 민서야, 아빠랑 엄마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아. 제가 이미 여쭤봤어요. 아빠가 할머니한테 전화해보라고 하셨어요. 잠시 망설이다 대답합니다. 알았어, 민서야. 할머니가 꼭 갈게.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쉽니다. 기쁨과 걱정이 교차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는 다시 부산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민서를 위한 꽃다발을 준비했어요. 학교에 도착하니 운동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학부모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들뜬 표정의 아이들이 보입니다. 강당에 들어서니 용수와 며느리가 보입니다. 어색한 표정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주변의 다른 가족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위해 꽃다발을 들고 온 모습이 보기 좋네요. 드디어 민서의 차례가 왔습니다. 피아노 연주를 한다고 해요. 무대에 오른 민서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듭니다. 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민서의 연주가 끝나고 큰 박수가 터집니다. 저도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칩니다. 공연이 모두 끝나고 민서가 제게 달려옵니다. 할머니, 와주셔서 고마워요.
민서를 꼭 안아줍니다. 그때 용수가 다가옵니다. 엄마, 저희 집에 가서 저녁 먹고 가세요. 순간 놀랍습니다. 이런 제안은 처음이에요. 용순의 집에 도착해 보니 며느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민서가 제잘제잘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행복을 느낍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돕겠다고 나섰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경계하는 듯 합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민서가 잠들고 거실에는 저와 용수, 그리고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다 용수가 입을 엽니다. 저 엄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말해보렴. 저희가 다음 달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로 했어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회사에서 해외 발령이 났어요. 좋은 기회라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그래, 언제 가는데? 다음 달 말이요. 민서 방학 시작하면 바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알았다. 너희 앞길을 위해 가는 거니까. 잘 다녀와라.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이제 정말 용수와 민서를 볼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제 눈물처럼 반짝입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구나. 중얼거리며 눈을 감습니다. 긴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용수와 민서가 캐나다로 간다니. 이제 정말 그들을 볼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집에 도착하니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되새겼습니다. 결국 동이 틀 무렵에야 지친 몸을 이끌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하늘이 제 마음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순간 결심이 섭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용수와 민서가 떠난다고 해서 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합니다. 오랜만에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해진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습니다. 복자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때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집을 나섭니다. 먼저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염색도 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한결 밝아 보입니다. 그 다음엔 옷가게에 갔습니다. 평소에는 사지 않던 밝은 색상의 옷을 골랐어요. 빨간색 원피스가 제 마음에 쏙 들더군요. 점심시간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이름도 생소한 커피들이 많네요. 용기를 내어 카페라떼를 주문했습니다. 할머니, 커피 여기 있습니다. 직원이 건네주는 커피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느껴지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후에는 문화센터에 들렀습니다. 그동안 관심 있었지만 망설였던 요가 강좌에 등록했어요. 김복자님, 환영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데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기대되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용수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네요. 이번엔 크게 상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음성 메시지를 남깁니다.
용수야, 엄마야. 잘 지내지? 엄마는 요즘 새로운 걸 많이 시도하고 있어. 요가도 배우고 커피도 마시고. 너가 캐나다 가서 잘 지내길 바란다. 가끔 연락하고 민서에게 안부 전해줘. 사랑한다, 아들아. 집에 도착해서 오늘 산 옷을 입어봅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지만 동시에 새롭게 느껴집니다. 저녁 테라스에 나가 별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들처럼 제 인생도 이제부터 빛나기 시작할 거예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용수와 민서가 캐나다로 떠난 지도 2주가 지났네요. 처음에는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지만 이제는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가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고 문화센터로 향합니다. 복자님, 오늘은 균형 잡기 동작을 배워볼 거예요. 강사 선생님의 말씀에 긴장되면서도 설렙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동작들도 이제는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하나, 둘, 셋.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강사님의 지시에 따라 동작을 취합니다. 몸이 비틀거리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마침내 균형을 잡는데 성공했을 때의 그 기쁨이란. 복자님, 정말 잘하셨어요. 처음보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강사님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집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이에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민서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편지지를 꺼내 글을 써내려갑니다. 사랑하는 민서야, 할머니야. 캐나다는 어떠니? 새 학교에 잘 적응했는지 궁금하구나. 할머니는 요즘 요가를 배우고 있어. 오늘은 균형 잡기를 배웠단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계속 노력하니까 되더라. 민서도 새로운 환경에서 힘들 때가 있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렴. 할머니가 늘 응원하고 있단다. 사랑해, 우리 손녀.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네요. 저녁에는 봉사활동이 있는 날입니다. 요양원에 가서 할머니들의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날이에요. 복자님, 오늘은 머리가 더 예뻐 보이네요. 머리 하고 오셨어요? 한 할머니께서 물으십니다. 네, 얼마 전에 미용실에 다녀왔어요. 마음에 드세요? 아이고, 젊어 보이네. 나도 저렇게 해볼 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혼자 밥을 먹는 게 쓸쓸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고 내일을 계획하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테라스에 나가 별을 바라봅니다. 문득 용수와 민서가 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이 저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용수야, 민서야. 할머니는 잘 지내고 있단다. 너희도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란다. 중얼거리며 미소 짓습니다. 별들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네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다가 식사 준비를 하는데 문득 전화벨이 울립니다. 보니 경로당 친구 순자 씨네요. 여보세요, 순자야. 복자야, 오늘 시간 되니? 우리 동네 축제가 열리는데 같이 가보자. 잠시 고민하다 대답합니다. 그래, 좋아. 몇 시에 만날까? 전화를 끊고 옷장 앞에 섭니다.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다 얼마 전에 산 빨간 원피스를 꺼냅니다. 오늘은 이걸 입어볼까? 거울 앞에 서서 원피스를 입어봅니다. 평소와는 다른 제 모습에 살짝 당황스럽지만 동시에 설레는 마음도 듭니다.
새로운 나, 새로운 인생. 중얼거리며 미소 짓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경험을 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집을 나서며 다짐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기로요. 용수와 민서가 떠났다고 해서 제 삶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햇살 가득한 거리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제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쌀 한 톨 주기 싫어하는 아들 며느리를 기다리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저는 김복자 67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주인공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용수와 민서가 돌아와 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들도 분명 놀라겠죠? 그때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해. 내 인생을 살고 있거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